오늘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당신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반려견이 달려왔고 당신은 반사적으로 밥그릇에 사료를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그릇에 코를 박고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걸 보면서 흐뭇하게 웃었겠죠. 잘 먹네. 오늘도 행복하겠다. 그런데 그 순간 당신의 반려견 안에서는 무언가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대가 아닙니다. 방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빠지지 않고 챙겨주는 그 밥그릇이 반려견의 뇌에서 가장 중요한 회로 하나를 서서히 닫아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후반부에서 사냥 시퀀스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텐데 이걸 모르면 아무리 비싼 사료를 줘도 아무리 산책을 열심히 데려가도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반려의 정석입니다. 감정이 아닌 과학으로, 규칙이 아닌 신뢰로 반려견과 함께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밥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산책도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죠? 그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개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필요를 인간의 기준으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주고 지루해하면 장난감을 주고 피곤해 보이면 푹신한 침대를 깔아줍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번역 과정에서 개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지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먹이를 스스로 찾고 추적하고 획득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개의 조상인 늑대는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먹이를 찾는 데 씁니다. 먹는 행위 자체보다 찾는 행위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반려견은 어떻습니까? 보호자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사료를 담아놓으면 평균 3분도 채 되지 않아 그 과정이 끝납니다. 하루 2번 각각 3분. 총 6분이 이 개에게 허락된 먹이 활동의 전부입니다. 나머지 23시간 54분 동안 뇌 속 특정 회로는 아무런 자극도 받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동물 행동학에서는 이것을 사냥 시퀀스, 헌팅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는 사냥 연속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퀀스는 단순히 먹이를 잡는 행동이 아닙니다. 탐지하고, 추적하고, 쫓고, 잡고, 해체하고, 먹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말하며 각 단계마다 뇌의 서로 다른 보상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이 탐지와 추적 단계인데 이 두 단계에서 도파민이 가장 강하게 분비됩니다. 즉, 개에게 있어 가장 큰 쾌감은 먹는 순간이 아니라 찾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끝까지 보세요. 후반부의 사냥 시퀀스 활성화 루틴을 모르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반려견은 이 사냥 시퀀스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즉 탐지와 추적이 완전히 생략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그릇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고 하루는 항상 같은 냄새가 나며 먹이를 얻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뇌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도파민 회로의 가장 핵심적인 활성화 구간이 매일 차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동물 행동학 연구에 따르면 먹이 획득 과정에서 탐색 행동이 생략된 개는 그렇지 않은 개에 비해 안정 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게 측정됩니다. 다시 말해 매일 밥을 잘 챙겨주는데도 그 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 옆에 완성된 식사가 놓여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동으로 제공된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편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없는 무기력함, 과잉 집중 혹은 작은 자극에도 과격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행동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 learned helplessness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의 행동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개체는 결국 새로운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반려견의 몸을 직접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사냥 시퀀스가 만성적으로 차단된 반려견들은 행동으로 그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워낙 일상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보호자들은 그것을 개성이나 성격으로 오해합니다. 밥을 줄 때 과도하게 흥분해서 그릇을 박박 긁거나 음식을 너무 빨리 먹어 구토를 하거나 먹고 나서도 바닥 냄새를 계속 맡으며 돌아다니는 행동들이 대표적입니다. 행동학자들은 이것을 욕구 좌절 행동, frustration behavior이라고 부르는데 본능적 욕구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했을 때 대체 경로로 표출되는 행동 패턴입니다. 귀의 위치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음식을 받을 때 귀가 완전히 뒤로 눕거나 측면으로 납작해지는 개들은 높은 각성 상태에서 먹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즐거움이 아니라 긴장에 더 가까운 반응입니다. 눈은 어떻습니까? 그릇을 응시할 때 흰 공막이 살짝 드러나거나 눈 주위 근육이 경직되어 있다면 그 개는 음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면서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리드루가스가 체계화한 커밍 시그널, 즉 진정 신호의 관점에서 보면 식사 직후에 과도한 하품을 하거나 몸을 털거나 갑자기 다른 곳을 바라보는 행동들도 모두 신경계 과부하의 표현입니다. 이 상태가 단순히 식사 시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뇌가 만성적으로 낮은 도파민 상태에 놓이면
그 영향은 일상 전체로 번집니다. 산책을 나갔을 때 냄새를 지나치게 오래 맡거나 반대로 아무 냄새에도 반응하지 않은 무감각한 태도. 낯선 사람이나 다른 개를 마주쳤을 때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것. 집에서 보호자가 자리를 비울 때 심해지는 분리. 불안. 밤에 자다가 자주 깨거나 얕은 수면을 반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근원을 따라가면 같은 지점에 닿습니다. 뇌가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고 본능적 욕구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상태. Applied Animal Behavior Science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인지 자극이 결핍된 환경에서 자란 개들이 그렇지 않은 개들에 비해 소음 민감성과 낯선 자극에 대한 공격성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밥을 어떻게 주느냐가 그 개의 신경계 전체를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그냥 밥을 빨리 먹는 성격이에요. 원래 그래요. 하지만 성격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빈 대화 상자에 사료를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개의 뇌가 실제로 원하는 방식으로 식사를 재설계하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사냥 시퀀스 활성화 루틴입니다. 빈수의과 대학의 연구팀은 노즈워크, 즉 후각 탐색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한 반려견들에게서 3가지 변화를 공통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첫째, 활동 후 휴식 시 심박수가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둘째, 보호자와의 눈맞춤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셋째, 낯선 자극에 대한 반응 역치가 높아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차분해지고 더 집중하고 덜 예민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료를 그릇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줬을 뿐인데도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냥 시퀀스 활성화 루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루틴의 핵심 원칙은 하나입니다. 개가 먹이를 스스로 찾고 결정하고 획득하는 경험을 매 식사마다 설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탐지 구간입니다. 식사 시간이 됐을 때 그릇을 바로 내려놓지 마세요. 대신 사료를 손에 쥔 채 잠시 멈추고 개가 냄새를 맡으며 당신의 손을 탐색하게 두세요. 이 과정에서 코가 활성화되고 뇌의 탐지 회로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5초에서 10초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먼저 그릇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가 먼저 탐지하는 행동을 시작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개가 흥분해서 짖거나 발로 긁는다면 그 상태에서는 절대 주지 마세요. 개가 4발을 바닥에 붙이고 코로 탐색하는 순간을 기다려서 그때 허락하는 것입니다. 개가 차분한 탐색 상태에서 음식을 얻는 경험이 반복되면 식사 자체가 신경계 안정화에 훈련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추적 구간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그릇 대신 노즈워크 매트나 스너플 매트를 활용하거나 집안 여러 곳에 사료를 숨겨놓는 스캐터 피딩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세요. 처음에는 보이는 곳에 점점 냄새만으로 찾아야 하는 위치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 탐색 단계부터 강하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개는 먹는 것보다 찾는 것 자체에서 더 큰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은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개가 냄새를 놓치거나 헤매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과정이 훈련입니다. 개입하는 것은 탐색 회로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획득과 마무리 구간입니다. 개가 먹이를 찾아서 먹는 동안 당신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세요. 칭찬하거나 쓰다듬지 마세요. 개가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이 2단계의 규칙입니다. 먹이를 찾고 획득하는 전 과정이 개에게 완결된 경험으로 저장될 때 뇌의 보상회로가 온전히 닫히고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이완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코르티솔이 낮아지며 개는 식사 이후 진짜 휴식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식후에 개가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과 그냥 멍하니 돌아다니는 모습의 차이를 만드는 신경학적 메커니즘입니다. 금지 행동과 허용 행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 식사마다 같은 자리에 같은 그릇으로 주지 마세요. 대신 위치와 방식을 번갈아 변화시키세요. 개가 흥분한 상태에서 먹이를 주지 마세요. 대신 코가 바닥을 향하고 호흡이 안정된 순간을 기다려서 주세요. 개가 먹는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추기 위해 슬로우 피더 그릇만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것은 탐색 과정 없이 속도만 줄이는 것으로 핵심 회로는 여전히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대신 슬로우 피더를 노즈워크의 마지막 단계로 활용하거나 탐색 과정을 거친 뒤 마무리 먹이 제공용으로 사용하세요. 퍼즐 피더를 활용하실 때는 처음부터 어려운 난이도로 시작하지 마세요. 개가 30초 이상 실패를 반복하면 좌절감이 쌓이고 이후 퍼즐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개가 10초 이내에 성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해서 매주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 올바른 방식입니다. 성취감의 연속이 뇌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어려운 과제가 뇌를 발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즈워크는 산책을 대체할 수 없고 산책은 노즈워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두 활동은 뇌의 서로 다른 회로를 자극합니다. 다만 인지적으로 충분히 자극받은 개는 같은 거리의 산책에서도 훨씬 더 풍부하게 환경을 탐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집안에서의 식사 방식이 개선되면 산책의 질도 함께 높아집니다. 이것이 연쇄 효과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반려견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당신이 주는 그릇을 기다리면서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먹고 그냥 누워 있었던 시간들. 걔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것과 만족스러운 것은 다릅니다. 무기력한 것과 차분한 것은 다릅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더 비싼 사료도 더 큰 그릇도 아니었습니다. 코를 움직이고 냄새를 따라가고 스스로 찾아낸 무언가를 먹는 그 순간에 완결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개의 언어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시간 그릇을 바로 내려놓지 말고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사료 한 줌을 손에 쥐고 개가 코로 탐색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 5초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5초가 쌓이면 당신의 반려견이 완전히 다른 평온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려의 정석은 감정이 아닌 과학으로, 규칙이 아닌 신뢰로 반려견과 함께 사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